평양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을 24시간 지키던 일격 호위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즉시 비상령을 내리고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호위병이 왜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칠겹 보안망을 뚫고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폭로한 김정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김정은 호위병의 충격적인 탈북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저는 김정은을 지키던 일겹 호위병이었습니다. 총 7겹으로 구성된 방어망의 첫 번째 골이었죠.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 접근하려면 저를 먼저 지나쳐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권총이 들려 있었고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양 중심가에서 저의 실종 소식이 퍼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일겹 호위병 한 명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보위부에 올라갔고 곧바로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경호부대 전체가 술렁였죠. 호위병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타령이 아닙니다. 국가기밀을 아는 인물이 증발했다는 뜻이거든요. 제 동료들은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언급하면 자신들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위부는 제가 머물렀던 숙소를 뒤집었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가 남긴 흔적을 지우려는 작업이 시작됐죠. 저는 그 순간 이미 중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올라오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 3일간 논밭을 기어다니며 도망쳤거든요. 제 복은 찢어져 넝마가 됐고 얼굴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던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제가 어떻게 일겹 호위병이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평범한 군인에서 김정은의 방패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방패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까지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듣고 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게 될 거예요. 김정은 주변에는 정말로 7겹의 방어벽이 있고 각 겹마다 다른 임무를 맡은 호위병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1겹인 저희는 김정은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였어요. 언제든 총알바지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겹 호위병은 김정은으로부터 반경 3m 이내에 위치합니다. 총 12명이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죠. 각자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절대 이탈할 수 없어요. 제 담당은 김정은의 오른쪽 2시 방향이었습니다. 2겹은 반경 10m, 3겹은 30m, 이런 식으로 확장되죠. 7겹까지 가면 김정은으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까지 경계하게 됩니다. 각 겹마다 임무가 달라요. 1겹은 근접 방어, 2겹은 돌발 상황 대응, 3겹은 군중 통제 이런 식이죠. 저희 1겹 호위병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총을 쏠 수 있어요. 경고도 필요 없었죠.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권한 뒤에는 무서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면 저희는 즉시 처형당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죽었죠.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정은 철저히 비밀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미리 알 수 없었죠. 30분 전에야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최종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간 경유지만 알려줬죠. 이동 경로도 매번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절대 같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보위부에서 여러 경로를 준비해두고 마지막에 선택했죠. 때로는 가짜 경로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차량도 특별했어요. 김정은이 탄 차와 똑같은 차 5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느 차에 김정은이 타 있는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차량 번호도 계속 바뀌었죠. 실제로는 다른 차에 타 있으면서 마치 첫 번째 차에 타 있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어요. 이런 복잡한 보안 시스템 속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김정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을까? 제 가족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들키는 순간 끝이었거든요. 저는 평양 외곽 시구역 특별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철문으로 막힌 곳이었죠. 가족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동료 호위병들과만 지내야 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숙소는 3층 건물이었는데 각 층마다 10개의 방이 있었어요. 방 하나에 호위병 2명이 배정됐죠. 제 룸메이트는 박철수였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으로 저보다 1년 먼저 호위병이 된 선배였어요. 하루 24시간 언제든 비상호출이 올 수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5분 대기, 방송이 나오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았죠. 양말만 신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호출이 오면 즉시 일어나 뛰어나갔어요. 새벽 4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15분 안에 세면과 정리정돈을 마쳐야 했어요. 4시 30분에는 운동장에 집합해서 체조를 했죠. 몸을 풀어놓지 않으면 갑작스런 임무에 대응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 5시부터 6시까지는 체력 단련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5km를 뛰었고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각각 100개씩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훈련했죠. 6시부터 7시까지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밥을 천천히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호출이 올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려다가 방송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김정은의 동선은 항상 직전에야 알려졌습니다. 보안상 미리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죠. 30분 후 출발이라는 방송이 나오면 그제야 어디로 가는지 브리핑을 받았어요. 때로는 새벽 2시에 갑자기 호출이 와서 밤새 경호 임무를 서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은 항상 간단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 지도를 나가신다. 1시간 후 출발 예정이라는 식이었죠. 구체적인 목적지나 일정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도착해서야 어디인지 알 수 있었죠. 출발 준비는 신속했습니다. 제복을 갈아입고 무기를 점검했어요. 권총의 실탄이 제대로 장전됐는지 확인하고 예비 탄창도 챙겼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류탄도 휴대했습니다. 차량 배정도 받았어요. 저는 보통 김정은 차량 바로 뒤따라가는 호위 차량에 탔습니다. 앞좌석 조수석이 제 자리였죠. 창문을 항상 반쯤 열어두고 밖을 경계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무전기를 옆에 두고 먹어야 했어요. 국이 뜨거워서 후후 불어먹는 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라도 놓치면 안 됐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도 무전기를 가져가야 했고 샤워할 때는 문 밖에 두고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통행증 없이는 숙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가끔 동료들과 숙소 마당에서 배구를 하는 게 유일한 여가 활동이었죠. 그마저도 호출이 오면 공을 던져두고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 교육을 받았죠. 주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교육에 감동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겨워졌습니다. 제가 맡은 건 김정은의 오른쪽 2m 지점이었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했죠. 김정은이 걸으면 저도 걸었고 김정은이 서면 저도 섰습니다. 시선은 주변을 계속 훑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김정은 앞으로 몸을 던져야 했어요. 김정은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김정은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희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죠.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도 야외 경호를 서야 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입을 수 없었어요.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이죠. 얇은 정장 재킷만 입고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총을 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했어요. 여름에는 35도가 넘는 무더위에서도 정장을 입고 서 있어야 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닦을 수 없었죠. 물을 마시는 것도 김정은이 물을 마실 때만 가능했어요. 탈수 증상이 와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3년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저는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요.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료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감시하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서로 의심하며 지내야 했어요. 진짜 친구는 만들 수 없었죠. 모든 관계가 표면적이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었고 안부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격 호위병으로 선발되기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선 키가 172cm 이상이어야 했고 시력은 양쪽 눈 모두 1.5 이상이어야 했어요. 청력 검사에서는 30m 떨어진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했죠. 신체 검사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의사들이 몸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작은 흉터나 점까지도 기록했죠. 치아 상태도 완벽해야 했고 혈액 검사 결과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했어요. 가족, 관계 조사도 철저했습니다. 3대에 걸쳐 모든 가족의 출신 성분을 조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먼 친척까지 모두 확인했죠.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문제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일빨 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사하셨거든요.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고 여동생은 학생이었죠. 출신 성분상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체력 검사는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5km를 18분 안에 뛰어야 했고 턱걸이는 50개 이상 해야 했어요. 수영은 군장을 착용한 채로 1km를 헤엄쳐야 했죠. 한 가지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탈락이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시간 견디기 테스트도 있었어요. 5분간 매달려 있어야 했죠.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만 지나도 팔이 저려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몇 번 연습한 끝에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권총 사격 테스트에서는 50m 떨어진 표적을 10발 중 8발 이상 맞춰야 했어요.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눈부셔도 상관없었죠. 어떤 조건에서든 정확히 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격투 테스트도 있었어요. 체급이 비슷한 상대와 맨손으로 겨뤄야 했죠. 5분간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항복시켜야 했어요. 저는 레슬링을 조금 배운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 검사도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죠. 김정은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가족과 수령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탈락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직접 면접을 봤어요. 왜 호위병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수령님을 목숨으로 모시고 싶다고 답했죠. 그런 답변이 예상되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발된 후에는 바로 훈련소로 갔습니다. 6개월간의 특수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일반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이었죠.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소에서의 6개월은 지옥 같았어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만 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4시간씩 제자리에 서 있어야 했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쌓여도 털어낼 수 없었죠. 움직이는 순간 벌을 받았거든요. 극한 상황 훈련도 받았어요. 영하 30도에서 얇은 옷만 입고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죠. 얼어 죽을 것 같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더위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여름 사우나에서 2시간씩 견뎌야 했어요. 모래주머니를 던져서 피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교관이 예고 없이 모래주머니를 던지면 즉시 피해야 했어요. 맞으면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해야 했죠. 하루에 몇 번씩 날아오는 모래주머니 때문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총소리만 듣고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맞춰야 하는 훈련도 받았어요. 눈을 가린 채로 귀로만 방향을 찾아야 했죠. 처음에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몇 달 후에는 총소리만 들어도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폭발물 처리 훈련도 받았어요. 시한폭탄 모형을 해체하는 법을 배웠죠. 선을 잘못 자르면 폭발하게 설정돼 있었어요. 물론 진짜 폭탄은 아니었지만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진 모형이었습니다. 격투 훈련은 더욱 혹독했어요. 맨손으로 칼을 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진짜 칼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였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기술까지 익혔죠. 독 구별 훈련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독의 냄새와 색깔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죠. 김정은의 음식에 독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었어요. 실제로 독을 맛봐야 할 때도 있었는데 물론 치사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100m 떨어진 표적을 10발 중 9발 이상 맞춰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상관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히 쏠 수 있어야 했죠. 권총뿐만 아니라 소총, 기관총까지 모든 총기를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잠수 훈련도 받았어요. 5분간 숨을 참고 물속에 있어야 했죠. 만약 김정은이 물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었어요. 처음에는 1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국가에서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 배급을 줬습니다. 쌀과 고기, 옷가지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저희 가족의 목에 씌운 목줄이기도 했죠. 제가 일격 호위병이 되면서 가족들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일반 주민등록에서는 사라지고 특별관리 대상이 됐어요.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됐지만 대신 정기적으로 보위부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서였죠.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일격 호위병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군관학교 진급을 앞두고 보위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한 신원 재조사였어요. 3년간 일격 호위병으로 일하면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상급 지휘관으로 올라갈 기회였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조사관 리명철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마른 체격에 차가운 눈빛을 한 사람이었어요. 보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라고 들었죠. 3년간 수고했다. 시작한 말은 부드러웠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내 모친에 대해 물어보겠다. 리명철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근 2년간 어머니와 연락한 적이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위병이 된 이후로는 가족과의 연락이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모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리명철의 질문에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보안상 알 필요가 없다고 했죠. 리명철이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화질이 너무 흐려서 확실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내 모친인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키는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죠. 이 사진은 중국 단둥에서 촬영된 것이다. 리명철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단둥은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이었거든요. 내 모친이 남조선으로 도망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조선이라니요? 어머니가 탈북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바싹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죠. 여기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리명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내 모친의 이름으로 된 남조선 입국 기록이다. 3개월 전에 확인됐다. 서류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제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모친이 적국으로 도망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리명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혁명과 어머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부정하면 계속 호위병으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였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택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 순간 저도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요. 혹시 내가 어머니에게 정보를 흘려준 것은 아닌가? 리명철이 더욱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일정이나 동선을 알려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급하게 부인했어요. 정말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어머니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설사 연락할 수 있었다 해도 그런 정보를 넘겨줄 리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내 모친이 탈북 직전에 내가 김정은 동지 호위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는가? 리명철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조선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다. 내 모친이 아들이 특수 임무를 맡고 있다고 증언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제 신분을 알았을까요? 호위병이 되면서부터 가족들에게는 일반 군인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누군가 정보를 흘려준 것이 분명하다. 리명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정보를 알려줬겠는가? 저는 정말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호위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 동료들 뿐이었는데 그들이 외부에 정보를 흘릴 리는 없었거든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내 여동생은 어떤가? 리명철이 물었어요. 여동생도 함께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동생까지요. 어머니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여동생까지 탈북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답을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오라. 리명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중하게 결정하도록. 내 앞날이 달린 문제다. 조사실을 나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죠.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박철수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호위병들은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탈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일까요? 하지만 보위부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런 조사를 할 리는 없었어요. 혁명화 구역에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곧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 같았어요. 박철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정말 남한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만약 정말 탈북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내일 리명철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부인하면 당장은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도 있었죠. 가족이 탈북한 사람을 김정은, 호위병으로 돌 리는 없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일어났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시끄러웠죠. 어머니를 부인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저는 영원히 죄인이 될 거였어요. 박철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쪽으로 갔죠. 밖은 깜깜했지만 멀리 평양 시내의 불빛이 보였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밤에도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혹시 저를 감시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며칠 전 동기였던 박철수와 김명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들의 물건도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요. 박철수는 제 옆 침대에서 잤던 친구였어요. 가끔 밤에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린 거예요. 김명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 때마다 농담을 하던 명랑한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그들이 사라진 이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호위병들이 알고 있었어요. 진원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말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본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저는 그들의 빈 침대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대 시트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베개도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누워 잤던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였죠.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탈북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도 박철수와 김명호처럼 사라질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다른 동료들이 일어났을 때 제 침대는 비어 있을 거고 제 물건들도 모두 치워져 있을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요. 도망치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 거라면 차라리 목숨을 걸고 탈출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탈출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숙소는 스문의 시간 감시되고 있었고 출입문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호위병들의 모든 동선은 기록됐고 정해진 시간에 점호도 받아야 했죠. CCTV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복도, 계단, 심지어 화장실 앞까지 감시 카메라가 있었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기록됐어요.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외출 경호 임무 중에는 잠깐이나마 감시의 틈이 생겼거든요. 차량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물론 즉시 추격이 시작되겠지만 그나마 유일한 기회였죠. 평소 김정은의 이동 때는 호위병들이 차량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그때 잠깐 동안은 서로 떨어져 있게 됐죠. 만약 그 순간을 노린다면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사 도망치더라도 국경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테고 모든 검문소에서 저를 찾을 거였거든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냥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정말 남한에 있다면 저도 그곳으로 가서 만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명철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답을 해야 했어요. 어떤 답을 해도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았죠. 어머니를 부인하면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다른 의혹이 생기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상 어머니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아 키워주신 분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은 깜깜했지만 멀리 평양 시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너머에는 중국이 있고 그 너머에는 남한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어머니가 정말 남한에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그곳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동생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을 텐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남한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새벽 4시가 되자 기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곧 나팔이 울릴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 반드시 도망치겠다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새벽 5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어나 세면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아무도 제가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서는 안 됐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라든지 어제 훈련이 힘들었다는 식의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 도망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경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죠. 훈련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상원 교관이 저를 앞으로 불러내더니 방패 삼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제가 호위병이 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죠. 호위병은 총알이 날아와도 피하면 안 된다. 김상원이 빗속에서 소리쳤어요. 내 몸으로 수령님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내 존재 이유다. 김상원은 40대 초반의 근육질 남자였어요. 20년 넘게 호위 업무를 했다고 자랑하곤 했죠. 그의 몸에는 총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훈련 중에 입은 상처라고 했어요. 그날 김상원은 진짜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탄은 아니었지만 공포탄이었어요.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죠. 총성이 울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려 했지만 참았어요. 움직이면 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잘했다. 김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 너는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오직 수령님만 생각해라. 그 훈련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총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때로는 등 뒤에서 총을 쏘기도 했고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총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총소리가 나도 전혀 놀라지 않게 됐어요. 이제 진짜 호위병 같아 보인다. 김상원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수령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라.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만 생각했죠. 독 구별 훈련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냄새를 맡는 연습을 했죠. 청산가리, 비소, 스트리크닌 같은 독들의 특징을 외웠어요. 실제로 소량을 맛봐야 할 때도 있었는데 혀끝이 마비될 정도였죠. 김정은 동지의 음식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다. 훈련 교관이 설명했어요. 그럴 때 너희가 먼저 맛봐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김정은이 먹을 음식을 제가 먼저 맛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독이 들어간 적은 없었지만 그때마다 긴장됐어요. 격투 훈련은 더욱 혹독했어요. 진짜 칼을 든 상대와 맨손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죠. 물론 진짜 칼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나무칼이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교관이 말했어요. 칼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두려움 없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었죠. 몇 번 다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칼을 든 상대방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영 훈련도 힘들었어요. 군장을 완전히 착용한 채로 1km를 헤엄쳐야 했죠. 처음에는 10m도 가지 못하고 가라앉았어요. 무거운 장비 때문에 몸이 돌처럼 가라앉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김정은이 물에 빠지면 저희가 구해야 했거든요. 몇 달간 연습한 끝에 군장을 착용하고도 1km를 헤엄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야간 훈련도 혹독했어요. 깜깜한 밤에 적의 공격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훈련했죠. 불빛 하나 없는 상태에서 총소리만 듣고 적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어요. 어둠은 너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교관이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그랬어요. 몇 달간 훈련하니 어둠 속에서도 웬만한 물체는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달빛만으로도 50m 앞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더 이상 명예가 아니라 족쇄로 느껴졌어요. 저는 김정은의 방패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었거든요.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잘 다녀와라 하며 웃어주셨던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죠. 어머니가 정말 남한에 계신다면 저도 그곳으로 가서 만나고 싶었어요. 여동생 생각도 났습니다. 제가 호위병이 된 후로는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지금 몇 살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몰랐죠. 혹시 저 때문에 여동생도 감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 생각도 났어요. 20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호위병이 된 건 5명뿐이었죠. 나머지 15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부대로 배치됐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철호라는 함경남도 출신 친구였는데 저와 가장 친했죠. 훈련이 끝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나중에 이 일이 끝나면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다고 철호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이런 긴장된 생활은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호위병이 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철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생활은 정말 오래 할 수 없었어요. 철호는 결국 호위병이 되지 못했어요. 마지막 체력 테스트에서 탈락했죠. 그때는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리명철에게 어머니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볼까요? 하지만 보위부는 이미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큰 벌을 받을 거였죠. 오후에는 체력 훈련이 있었습니다. 5km 달리기였는데 평소보다 힘들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죠. 달리기를 하면서도 계속 탈출 경로를 생각했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대략 20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려면 최소 3일은 걸릴 거였어요. 그 사이에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훈련이 끝나고 샤워를 하면서 몸을 살펴봤습니다. 3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들이 있었어요. 이 몸으로 국경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해봤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 교육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듣고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거슬렸죠.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정작 그 수령님은 제 어머니를 탈북자로 몰아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을까 생각했죠. 충성심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배신의 시작이다라는 강사의 말이 듣기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배신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에 소등이 됐습니다. 모든 호위병들이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리명철과 다시 만나야 했고 그때까지 답을 정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말이죠. 박철수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잠얼굴이었죠. 저도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했어요. 아마 이곳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치기로 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때문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남아 있어도 좋을 게 없었거든요. 차라리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진짜 자유를 찾아보자고 생각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도망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설사 도중에 잡혀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제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 그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안녕, 철수야. 좋은 친구였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때는 자유로운 몸으로 말이죠. 새벽 4시에 비상호출이 왔습니다. 전체 호위병 즉시 집합이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뛰어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김정은의 긴급 외출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브리핑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죠.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차량 대열이 구성됐습니다. 김정은이 탄 차량을 중심으로 앞뒤로 호위 차량들이 배치됐어요. 저는 김정은 차량 뒤쪽 호위 차량에 탔죠. 평소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출발하면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중간에 신호등이나 교차로에서 멈출 때가 있을 거였어요. 그때가 기회였죠. 30분 후 평양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보였지만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새벽이라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이곳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정은의 차량이 멈췄고 다른 차량들도 모두 정지했어요. 무전으로 잠시 대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회였어요. 저는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호위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경계를 서야 했거든요. 저는 도로 오른쪽 담당이었는데 그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동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아파트 단지 쪽으로 몇 걸음씩 이동했어요. 아무도 제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 담당 구역을 경계하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점점 더 멀리 이동했죠. 아파트 입구까지 20m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본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뒤에서 야, 서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탈영병이다.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바로 추격이 시작됐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잡한 건물들 사이로 숨어들었어요. 뒤에서 포위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며 계속 뛰었어요. 제복을 벗어던졌습니다. 호위병 제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속옷 차림으로 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추운 새벽이었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에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뛰어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이었어요.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숨을 곳은 많지만 추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어요. 곧 텔기까지 동원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지면 더 위험했어요. 저는 논밭 사이 도랑에 몸을 숨겼죠.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전날 밤은 산속 폐가에서 보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낡은 집이었는데 비와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몸은 떨렸지만 잠들 수는 없었죠. 언제 추격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추적견들이 제 냄새를 따라온 것 같았어요. 저는 폐가를 나와 다시 뛰기 시작했죠. 맨발로 돌길을 달리다 보니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개울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지만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개울을 따라 걸으면서 추적견들을 따돌렸죠. 둘째 날에는 옥수수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10월이라 옥수수는 이미 수확이 끝났지만 줄기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몸을 숨기고 하루 종일 기다렸죠.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셋째 날 밤, 드디어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 너머가 중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국경 경비대가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철조망도 있었고요. 강가에서 하루 더 기다렸습니다.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대략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도는 것 같았죠. 그 사이 틈을 노려야 했어요. 밤 11시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찰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철조망을 향해 기어갔죠. 철조망 밑을 파서 통과할 계획이었어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이라 손톱이 찢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팠어요. 30분 만에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들었죠.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옷이 찢어졌습니다. 가시에 팔과 다리가 긁혀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거든요. 두만강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10월이라 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가웠죠. 헤엄치기보다는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국경 경비대였어요. 저를 발견한 것 같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누구냐? 중국어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지만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무기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중국 경비병 2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체포할 건지 돌려보낼 건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그때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20분 후 차 한 대가 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내려서 저를 살펴봤어요. 북한 사람인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가고 싶은가? 다시 물었죠. 그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만 위안을 요구했죠.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 손목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호위병에게 지급된 특수 시계였거든요. 브로커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스제 시계라서 꽤 비싸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안도했죠. 드디어 중국에서 안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저를 차에 태우고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했어요.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으로 넘어간 다음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한다고 했죠. 위험한 여행이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3일간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을 받기도 했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중국어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어떻게든 넘어갔죠. 베트남 국경에서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순간까지도 잡힐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무사히 베트남 땅을 밟을 수 있었죠. 그때서야 정말 북한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한국 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탈북자라고 하니 즉시 보호해주겠다고 했죠. 일주일간 영사관에서 지내며 신원 확인과 한국행 절차를 밟았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여객기였어요. 이륙하는 순간 정말 북한에서 벗어났다는 실감이 났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새하얗고 아름다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자유로운 땅에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국정원으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어요. 혹시 저를 다시 북한으로 보낼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상, 호위 절차, 보안시설까지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를 받기도 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조사관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들이 상당했어요. 제 증언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했죠. 차량 위장 전술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밀까지 알고 있다니요. 저는 김정은이 이동할 때 똑같은 차량 여러 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대역 운용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김정은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키워서 공개 행사에 내보낸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대역들을 본 경험을 이야기했죠. 7겹 경호 시스템의 각 단계별 역할을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저는 1겹부터 7겹까지 각각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저의 1겹은 최전방 방어선이고 뒤로 갈수록 더 정교한 보안을 담당한다고 했죠. 김정은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등이요. 저는 직접 본 것만 말했어요. 추측이나 소문은 말하지 않았죠. 3개월간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정말 안전해진 거였죠.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률, 경제 시스템, 사회 제도 등을 배웠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었어요.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는 걸 처음 봤을 때는 마법 같았어요. 카드 하나로 돈을 뽑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직원이 여러 번 설명해 주어서 겨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큰 교통시설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규모가 완전히 달랐죠. 서울 지하철은 정말 거대한 지하도시 같았어요.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지, 돈은 어디에 내야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겨우 물을 하나 샀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온수가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가스레인지까지 있었거든요. 첫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명령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부에서 준비해준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라면, 김치까지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상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무전기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군화를 신고 잘 필요도 없었죠.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탈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도장에서 검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죽도를 휘두르며 땀을 흘리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하나, 둘, 셋, 관장님의 구령에 맞춰 기본 동작을 반복해요. 북한에서 받았던 격투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무술이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을 위한 운동이에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더 이상 갑작스런 비상호출에 시달리지 않아요. 밤에 잠들 때도 군화를 신고 잘 필요가 없고 무전기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검도 수업이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치킨집에 갑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 한잔 하는 시간이 좋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죠.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보안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북한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체력도 좋고 집중력도 뛰어나거든요. 최근에는 승진 제안도 받았습니다. 팀장 자리를 맡아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동료들이 응원해 주어서 용기를 냈죠.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기회예요.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명령과 복종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갑니다. KTX로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북한에서는 3년간 가족을 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한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호위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며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제가 위험에 빠졌다고 미안해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여동생은 부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탈북자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래요. 오빠 덕분에 자유를 얻었다며 여동생이 말해요. 제가 먼저 탈북해서 길을 열어준 덕분에 가족 모두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족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최근 취미가 됐습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자유를 만끽해요. 북한에서는 바다에 마음대로 갈 수 없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이 평화로워요. 요즘에는 탈북자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어요. 저보다 먼저 온 선배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시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직 북한 외교관 출신 선배였어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강의 요청도 받았습니다. 북한학과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승낙했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면 여러 감정이 듭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요. 저도 그런 젊음을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김정은 호위병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승낙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경우 시스템에 대해 말하면서도 아직 북한에 있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새로운 삶을 응원한다는 내용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선거권도 있어요. 처음 투표를 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자유롭게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깨달았죠. 앞으로의 꿈도 생겼습니다. 보안 회사를 차려서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받은 훈련을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인데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경험담을 흥미롭게 들어주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가끔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 생각이 납니다. 박철수와 김영호처럼 갑자기 사라진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일격 호위병으로 일하고 있는 동기들은 잘 있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죄책감은 없습니다.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도 그들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찾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누구의 방패가 되지 않겠다. 김정은의 방패였던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제 가족과 제 꿈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 써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일격 호위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어요.